존재의 존중 11. 사랑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 치료와 가정. 성직자들이 권위와 사제의 역할을 상실한 세속 사회에서 치유자로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중요한 점은 싸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며 가족에게서 오는 치유의 힘에 그들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치료뿐만 아니라 화해의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과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치료자라는 개념을 왜 선생님께는 쓰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까? 선생님의 경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생님은 사제와 치료자의 분야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은 그 중간에 서 계신 것입니까? 치료자라는 개념은 저에게 인위적인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가 행한다는 점입니다. 운명과 그로부터 오는 힘은 너무나 커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간섭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심리치료에 관한 선생님의 거부 반응은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제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산파로서 이해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저는 환자의 부모나 그의 조상 중 불의가 가해진 분들과 한편이 되어 그들이 가족 세우기에 나타나게 합니다. 치유를 가져오는 것은 그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가족에 간섭해서 그 시스템을 힘들게 하고 월권으로 엉클어지게 하여 치유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기만 합니다. 더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족 치료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 시스템이 그의 길과 질서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가족 시스템이 자신의 질서를 찾는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가족은 그 힘과 유대감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가족 구성원이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든 저는 가족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가족이 각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모든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그는 태어납니다. 가족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지방의 어떤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준 운명을 가족 구성원은 짊어져야만 합니다. 가족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가족을 얕보면서 그 중에 개인을 치료하려고 하면 저는 그 가족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 가족을 존경함으로 그 가족에게 가까이 갑니다. 저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됨은 너무나 크기에 치료자로서 부모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게 하는 치료 방법을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건 저에게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어떻게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겠습니까? 그 자신이 바로 부모인데요. 가족은 인간을 결속시키는 깊은 유대감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통적인 심리치료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족은 가장 깊은 유대감을 주지만 동시에 질병과 노이로제와 심리적인 비참함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자유로움이며 상처의 치료입니다. 차이는 어떤 방법이 이 상처를 치유하느냐겠죠. 부모를 떠남으로써 부모와 경계를 그음으로써 이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이 근원적인 유대감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가족과 가족의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얽힘으로 인하여 매우 많은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의 결론은 다릅니다. 건강해지려면 개인은 가족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혹은 대항해야 한다. 혹은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연습도 합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죽여라. 혹은 때려라. 혹은 분노를 크게 소리 지르며 풀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벌을 줍니다. 여기에서 치료자는 그를 위해서 더 좋은 아버지나 어머니로 나타납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자인 자식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든지 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모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가족과 같이 살며 그 운명을 같이 짊어진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이 아프게 하지만 이것은 가족 중에 일원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가족 전체에게 찾아와 마음에 와 닿아서 영향을 미치는 운명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들은 또다시 부모가 있으며 그 가족은 그 가족만의 운명을 가집니다. 이 운명이 새로운 가족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대감은 이 운명을 같이 짊어지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족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면 세대에 걸쳐 조정의 욕구가 생깁니다. 씨족의 양심이 효과를 발휘합니까? 우선 씨족의 양심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조정을 향하게 하는 어떤 힘이 씨족 안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제외된 자를 다시 나타나게 한다든지 각자는 각자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짐으로써 잘못의 결과가 부모로부터 자식이나 손자에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을 파악하게 되면 이 힘의 도움으로 이 시스템 안에 질서를 가져오게 하여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 결과를 약하게 합니다. 그러면 모두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 힘들은 다시 작용하여 풀어짐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 가족의 질서가 잡히면
자녀는 가족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힘을 뒤에서 느낍니다. 가족의 유대가 존중되어서 인정되고 책임이 분명히 보여서 나누어 가지게 되면 가족의 각자는 편안하게 느껴져서 각자가 독특한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군요. 가족에서의 사랑이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합니다. 병들게 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고 유대감의 깊이요, 조정의 욕구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같은 사랑과 조정의 욕구를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질병을 낫게 하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게 한다고 쉽게 말하는 것은 가정을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은 성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가정을 죄악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고난은 가족이 있기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삶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각 개인이 이런 가정 환경의 기본에서 어떻게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삶을 영위하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여러 갈래의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른 치료자들에게 비판적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치료 분야에서 공급과 수요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환자를 눕게 하는 프로이트 학파와 여러 가지 분석가들은 아주 작은 분야입니다. 치료의 힘을 자극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음악, 색깔, 육체, 대화, 춤, 최면, 호흡 치료 등 여러 갈래의 치료 방법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저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 심리치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심리치료도 경험과 함께 성장합니다. 프로이트의 통찰은 지금도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도 여러 분야에서 계속 성장,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의 방법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통찰은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심리치료의 시작입니다. 많은 치료 방법이 부분에 집중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고 의식을 확장시켜 줍니다. 육체 치료의 한 방법인 생명 에너지에서는 근육에 뭉쳐있는 장애를 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질적인 느낌과 연결이 되고 또한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편안함과 이완의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는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각자는 그가 겉으로는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심연에서는 자기 가족에게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누군가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를 의심스럽게 봅니다. 현재의 치료의 추세가 부모와 가족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을 가르친다는 말씀이군요. 부모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얻는 자유? 저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저 깊은 심연의 사랑은 가족에 대항해서 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은 결국에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무하메드의 아주 좋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형제의 죄를 나무라는 사람은 스스로 같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거절하면 이와 비슷해집니다. 많은 정신질환과 질병은 맺어져 있는 인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싸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치료자로서 이 근본적인 사랑이 흐르도록 합니다. 멈춰진 사랑의 움직임. 부모를 향한 사랑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였기에 방해를 받아서 멈춰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이것이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함으로써 이 아픔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반항은 어렸을 때 떨어져 있음의 기억입니다. 제가 이것을 단지 반항으로만 보게 되면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사랑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찾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어렸을 때의 사랑의 움직임이 차단된 점을 찾아서 의뢰자 안에 있는 어린이를 그때 부모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싸움은 끝나고 모두 편안한 안도의 숨을 쉽니다. 부모도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는 다시 사랑으로 서로 보게 됩니다. 육체 치료에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멈춰진 사랑의 움직임을 아주 잘 보여주는 연극 배우인 치료자를 경험했습니다. 4살 된 아이가 정원에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신발은 흙으로 범벅이 된 상태입니다. 손에는 꽃을 들고 어머니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서려는 순간입니다. 방을 닦고 있는 어머니는 방이 더러워질까봐 들어오지 말고 거기 서!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놀란 아이는 어깨를 움찔하면서 멈춰 섭니다. 이런 몸의 상태를 그는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도 상대방에게 싫은 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단지 각자의 일에 빠져 있었기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몸가짐이 형성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육이 잘못된 행동에 버릇이 들어서 아픔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에너지가 흐르지 않게 된 것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이 놀란 상처를, 더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놀란 상처를 치유하는데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행동 양식으로 굳어진 경우이겠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긴장해서 더듬거리면서 어깨를 위로 올리고 머리를 넣고 등을 굽힌 채 구부정거리면서 삶을 영위합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면 그때 놀람이 또 한 번 나타나서 에너지가 다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치료자는 멈춰진 사랑의 움직임을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 움직임이 멈추면 몸도 움츠러들고 머리는 위로 갑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머리는 아래로 가고 양손은 펴집니다. 긴장이 풀어지고 사랑의 움직임이 완성되는 것을 육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마음속으로 그 장소에 가게 하여 어린아이로서 어머니에게 그 꽃을 주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의 움직임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긴장이 풀어집니다. 여러 가지의 치료 방법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긴장된 태도를 몸에 가진 아이는 어머니에게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되어서 그에게도 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가게 하는 연습만 한다면 그리 큰 도움이 안 되겠지요. 어려서 멈춰진 사랑의 움직임을 찾아서
그것을 거기서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 치료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긴장과 아픔이 회상되어 풀어지면 부모와 다른 인간과의 관계도 변화된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위험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순간에 이 아이는 놀랐고 그래서 아마도 무서워하여 아기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면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그것을 멈춰진 사랑의 움직임과 연결을 아니하면 표면적인 느낌, 즉 화, 절망, 아픔 등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에게 사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화나 절망보다는 사랑으로 우리는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서술하는 느낌을 상관하지 않고 전체 과정을 보며 원초의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원초의 느낌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치료 방법들은 우회한다는 말씀이군요.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치료자는 분명히 멈춰진 사랑의 움직임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멈춰진 사랑의 움직임의 결과인 표면적인 느낌들을 아마도 더 많이 보게 되는 위험을 경고했을 뿐입니다. 이 표면적인 느낌들은 풀어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지 않고 그것들은 옛날 경험을 공고하게 하여 강화시킵니다. 사랑으로 또 한 번 부모에게 가게 하는 대신에 부모와 절연을 정당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요구. 치료 과정에 관한 말씀이시군요. 모든 치료, 좋은 치료는 어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내부로부터 오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요구입니다. 이는 영혼을 딱딱하게 하게 합니다. 나를 도울 힘과 연결이 안 된 힘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 치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은 개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 혹은 인간은 강한 자아를 가져야 한다. 라는 말들이 무슨 뜻인가? 이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게 되면 사람들은 왜소하게 느끼게 되어 이것들을 할 수 없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영역은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것을 존중함으로써 힘들이지 않고 편안히 떠납니다. 어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벌써 어른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심해야 한다는 말은 실제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심에서는 무엇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의도는 내게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더 받아야 하고 혹은 어떤 것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생기면 그곳에서 만회하게 하거나 풀어지게 하여 저는 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